네, 1번지 똑똑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분의 정치 패널과 함께 대선 기상도 짚어보겠습니다. 정기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신성범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성범 의원 오늘 처음 합류하셨는데 스튜디오 끝내주죠? 아, 대단합니다. 정말 저도 방송국 출신입니다만 이렇게 지역 민방에서 정말 제대로 된 스튜디오 갖춘 거 처음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 스튜디오에 오늘 신성범 의원이 오시니까 더 가득 차고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정치 경험도 있고 하니까 경험과 실무 다 섞어서 현실적인 이야기 좀 많이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고향이 경남 거창이죠. 네, 거창이죠. 혹시 그쪽에서 짱짱하다 이런 표현 알아요? 알죠. 그래요? 짱짱하다. 이 실속과 내용을 다 갖추고 있다. 짱짱하다라는 저는 알고. 우리 전라도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아니 거창 함양 산청 바로 넘어가 남은 다 그저 한 동네에 사실은 그 뭐 장도 다 같이 보고 하는 거 잘 그렇군요. 알죠. 내가 서울 분한테 짱짱하다 이걸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교수가 잘 모르셨구나. 경북 쪽 잘 몰라. 예. 오늘 이렇게 네 분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널이 나오셨으니까 백운계의 시사 1번지 오늘 짱짱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먼저 이 동계올림픽의 편파 판정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지금 술렁술렁하고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사 1번지는 이제 정치 쪽이니까 그 스포츠를 떠나서 이 자체가 지금 대선의 변수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정기남 대변인. 네. 이제 그렇지 않아도 반중 정서가 좀 젊은 층들에서 높지 않습니까? 네. 이걸 자극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현 정부가 중국과 관련해서 좀 눈치 보기 외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야당에서 하고 있는 판 아닙니까? 네, 네. 이런 상황에서 터지니까 이게 좀 여당에는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게 뭐 아주 나쁘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는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서 2030 세대가 왜 그토록 중국을 싫어하는지 그걸 좀 이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정치도 그렇습니다만 스포츠가 누구에게나 어떤 기울어지지 않는 운동장 그리고 누구에게나 어떤 참여의 기회를 어떤 부여한다는 지금 똑같은 기회를 준다라는 그게 결국 스포츠 정신이고 또 올림픽 감동의 어떤 근원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편파 판정 뭐 이런 건 시비로 인해 가지고 얼룩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역대 사상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록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자칫 이게 정치권에서 대선과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반중 정서와 맞물리면서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정치권의 또 뭐랄까 자기 논에 물대기식 예.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좀 그 부분은 좀 이렇게 편파 판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갖다가 지나치게 정치권에 끌어들여 가지고 자칫 예를 들면 국수주의라든지 또는 어떤 이를테면 반중 정서라든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정치권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자칫 이제 표심 잡기에 좀 이렇게 뭐 몰두하다 보니까 이게 뭐 굴종 외교의 어떤 연장선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데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이 자칫 잘못하면 2030의 역풍을 가져올 수 있다. 왜? 2030이 대단히 지혜롭고 현명한 세대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과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아주 엄격한 잣대와 더불어서 또 이것이 정치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대단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적 유불리나 또 정치적 논의로 좀 끌어가는 것 이것은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 신성범 의원이 지금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네. 좀 상대적으로 젊은 천하람 위원장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30대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서 그렇죠. 예. 젊은 층의 반중 정서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반중 정서가 있는가 궁금해요. 뭐 완전히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더 연배가 있는 쪽에 분들은 반일 정서가 아무래도 좀 더 강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랑 비교해 보면 젊은 층에서는 반중 정서가 사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반중 정서가 생긴 건가 하는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중국이 지나치게 확장 정책 또 이제 뭐 글로벌 G2 이런 걸 노리면서 1대1로 뭐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뭐 패권주의적인 성향 이런 게 글로벌하게 영향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보다도 좀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뭐 침탈하려고 하는 것들 또 중국에서 터무니없는 주장 뭐 김치와 관련한다든지 한복과 관련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중문화와 관련한 부분들이 2030에서는 조금 더 영향이 큰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저도 이제 우리 정기남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요. 그 예. 전에 제가 오늘 어떤 칼럼을 읽어봤는데 그런 것이 있나 봐요. 젊은 층들은 직접 경험해 본 걸 가지고 항상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반중 정서가 젊은 층에 이렇게 널리 퍼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국은 너무 반칙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를 실제 들면 그렇죠. 무슨 뭐 게임 대회 같은 것을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막 노골적으로 해킹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막 하면서 그 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나요? 네, 그런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막 어. 우리가 전 국민적인 화제가 되지 않았지만 올림픽에서 이럴 정도인데 뭐 사소한 게임 대회, 사소하지 않지만 게임 대회 같은 데서도 홈 텃세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죠. 어. 그리고 또 중국이 급격하게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이렇게 또 좋은 선수들을 이렇게 쭉쭉 빼가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게임 대회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칙을 하고 불법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주최 측이 제재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중국 인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차이나머니죠. 네. 그런 게임을 중국에 팔아야 되니까 또 그런 불법을 알면서도 꼼짝 못 하고 그리고 이제 NBA나 우리 이런 데서도 중국에 관해서 조금 비판적인 언행을 하는 선수들을 막 제재를 하고 NBA 사무국에서 예. NBA 돈을 벌어야 되니까 구단 같은 데서도 그렇고 예전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 안 뛰고 막 노쇼하고 그런 적이 예.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 직전인가 직후에는 뭐 중국 가가지고는 뭐 엄청 뭐 열심히 하고 홍보하고 뭐 자기 SNS에도 중국 팬들 최고다 그러고 한국은 이런 방구 언급도 없고 뭐 이런 것처럼 차이나 머니의 그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성범 의원은 이게 대선의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변수가 되겠죠. 지금 뭐 정기남 대변인께서는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타이밍 자체가 지난번 토론회 때 사드 추가 배치를 놓고 논전이 오갔던 죄송합니다. 전화기 꺼주십시오. 예. 그런 지점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이 정부가 쭉 해왔던 일련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친중 또 용북 북한을 용인한다 그럴까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받아주는 응석꾸러기처럼 만드는 거 아니냐. 친중과 친북 내지는 용북이 연결되는 이 지점에 대해서 2030들이 불만을 갖기 있다는 점이 사실 또 더 중요한 예, 거예요. 예. 사실 아니. 그래서 저는 뭐 분명히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옆에 있는 13억 인구가 있는 이 나라가 도강양회라는 힘을 기르는 그 정책에서 벗어나서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는 공격적으로 머슬 파워, 근육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전랑외고다 이런 말로 나올 정도로 그 불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특히나 저희들만 하더라도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뭐 파르긴가의 대화 이런 거 받고 예. 그다음에 중국 영화, 홍콩에서 들어온 주윤발, 임청하 이런 거에 성룡 이런 데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홍콩 이후에는 중국이라 하면 가본 곳 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자랑하고 세계에서 힘 자랑하는 중국의 모습밖에 못 봤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 혐중이라는 이런 게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다. 당연하다. 근데 당연하다는 표현 속에 이걸 활용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적어도 중국이든 일본이든 인접 국가와는 평화롭게 잘 지낸다는 이런 의식은 키워줘야 된다. 저는 그 지점부터 분명하다고 봐요. 일단 대선 주자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마디씩 안 할 수가 없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편파 판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올림픽이 중국 동네 잔치로 변질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든다. 중국 당국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서 불법 영해 침범은 격침해 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중 정서가 자칫 확산되고 뭐 이럴 것을 좀 우려하는 것 같이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특정 국가에 대한 반대 감정을 언급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한중 관계가 상호 존중에 입각해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 역사를 중국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동북공정이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풀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중국은 더티 판정을 즉각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대선 주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강하게 낼 수밖에 없겠죠, 박진영 교수님? 뭐 당연하죠. 근데 이제 하나 좀 바로잡아야 될 것은요. 역대 대한민국의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다 친중적이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고의 또 친미 정권입니다. 북한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그쪽 라인을 핵심적으로 활용했고 그 이상의 어떤 독자적 행동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게 친중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자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뜬금없는 중국 열병식에 참여해가지고 미국으로도 굉장한 항의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하나의 사건들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문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반중 정서를 가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의 외교 정책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이 패권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졸부 현상이 있어가지고 우리 천하람 변호사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매너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에 같이 다녀보면 좀 경험을 하거든요. 해외여행 가도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문제, 동북아에서 평화의 문제라든가 또 경제적 이익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균형감 있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지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반중 정서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정서에는 뭐 똑같이 이렇게 호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사드 문제와 같은 이런 통일 안보적 측면에 있어서는 추가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국의 어쨌든 이 갈등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문재인 정부를 역대 가장 친미 정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성범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한 측면은 분명히 있죠. 이 정부가 들어와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이미지는 친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친부로 치우쳤다는 게 대국 소국의 그런 뭐 흔히 하는 말 대국의 뜻 그다음에 만절필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과정 이런 게 일련의 흐름 속에는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이 정부와 중국의 눈치를 이전 정부보다 많이 본다고 돼 있는 거죠. 물론 네.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뜬금없이 진짜 그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가지고 푸틴하고 같이 시진핑 손잡고 했던 대목은 분명히 제가 봐도 그것은 뭐랄까 사전 정비 작업 없이 확 넘어가는 바람에 오히려 문제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저는 뭐 글쎄 가장 친미 정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수치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전략 무기 구매를 제일 많이 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가 이 해안 쪽으로의 진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은 중국이 진출하는 곳에 우리가 똑같이 먼저 선점해서 진출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 1대1로에서 로 쪽이죠. 항로 쪽, 저기 해안 쪽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봉쇄 전략에 우리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 팩트, 구체적인 수치를 막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지요. 근데 뭐 저도 여기서 지금 이제 친미를 너무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중국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이제 우리 박진영 교수님께서 균형감 있는 접근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는 좀 균형감 잃으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불법 영해 침범을 하는 민간 중국 어선에 대해서 격침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조금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불법 어선을 물론 우리가 엄중하게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격침은 굉장히 공세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지금 박진영 대변인께서도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 또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심지어는 방어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사드도 배치 안 하겠다. 뭐 우리 방어적인 우리 주권 행사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미사일 체계에도 편입 안 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 영해에 오는 중국 어선을 쏘겠다. 이거는 또 좀 균형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2030들이 보기에는 이제 조금 이게 친중 딱지가 좀 붙어 있는 걸 너무 급하게 떼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탈난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자들이 두테르테 생각 필리핀의 두테르테 지금 중국이 침범하면 바로 때리겠다. 신성범 의원한테 한 가지 좀 진행사항의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코너 제목이 1번지 똑똑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똑똑이 뭐냐면 똑똑한 패널들이
톡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똑똑 해달라고 하는 건데 방금 전에 우리 정기남 대변인이 똑똑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바로 우선권을 줍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좀 전에 신성부 의원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그 결론이 아직 안 났지만 저는 이제 이게 이번에 보면서 이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2030을 중심으로 이 중국의 편파 판정을 보면서 이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보다 더 뭐랄까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 기분 정도로 나쁘죠. 예민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영향이 없다라고 제가 단정지었던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소위 이른바 대중 정책,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 외교 정책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된다. 예. 이런 면에서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를테면 대선 투표 당일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직접 가서 투표하는 행위를 할 때 과연 정말 이게 중요한 요소일 거냐.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또 앞서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가 불법 영해 침범에 격침해 버려야 된다. 어쨌든 지금 현재 들끓고 있는 국민 정서를 대변해서 즉자적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아니 어떤 나라 지도자가 그 영해 침범했다고 그냥 바로 격침하겠어요. 다 절차가 있고 또 어떤 그 정해진 외교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중국에 대한 어떤 예. 사나운 정서로 변해 있다라는 것 속에서 나온 어떤 즉자적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 반중 정서가 대선의 변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돌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이 전체적으로 차이가 다 없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차이를 드러낸 것이 이제 외교안보 부분이었는데 반중 정서가 생기면서 이 부분을 놓고 여야 후보들의 대처가 달랐을 경우에 2030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게 이제 변수의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인데 지금 뭐 후보들 나오는 거 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게 과연 얼마나 변수로 비화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사드 배치죠. 그 이재명 후보 최근에 하시는 인터뷰들을 보면 뭐 격침 이렇게 강한 표현도 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윤석열 안철수 후보와는 다른 구별점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아까 이제 정기남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얼마나 큰 이슈가 될 거냐. 제가 이제 몇 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2030들이 여가부 폐지, 어떻게 보면 뭐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거에 왜 이렇게 열광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냐, 좀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누가 돼도 궁극적으로 큰 이슈들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거를 윤석열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작은 이슈를 내 뜻에 맞게 해주는 후보를 찍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030들이 중국을 아무리 싫어해도 이재명 후보가 우리 일자리 많이 만들어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재명 후보한테 가죠. 근데 그 확신을 아무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그나마 내 마음 풀어주는 후보한테라도 찍겠다라는 게 생각보다 표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2030의 심정을 충분히 지금 천하람 위원장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일자리와 정책 문제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차이점을 못 만들어 주니까 감정적으로 접근시키겠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정치 지도자의 자세로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 사드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이 윤석열 후보에게 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이 국가 지도자로 갈 사람이 이 혐오와 그다음에 외교 관계에서의 갈등을 전제로 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전략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가치 문제로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편파 판정 시비 이게 반중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대선 판도의 돌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변수가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쪽에 대해서 OX로 한번 답해 봅시다. 우리 신성범 의원은 저는 변수가 된다? 된다고 봐. 천하람 위원장. 네, 저도 옵니다. 박진영 교수님. 저도 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변수가 안 된다. 예.
3대 1이네요. 네. 외롭겠네. 외롭지만 꿋꿋하게. 이게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를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오히려 그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고 2030들도 그런 우려를 충분히 숙지한 속에서 투표 행위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너무 말이 많은데 조금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게 정론입니다. 우리가 정치와 외교가 어느 정도 분리돼야 되고 그게 맞는데 이게 그럼 왜 2030한테 별로 소구력이 없냐? 민주당에서는 정론을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일본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뭐 지금도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일본 올림픽인데 이 정도 편파 판정이 나왔다 그러면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분이 죽창가 올리시고 문재인 대통령도 한마디 하시고 민주당의 모든 의원분들 뭐 지지자분들 뭐 그 누구야 우리 김어준 씨 같은 분들이 전부 이번 대선은 한일전이다 하고 막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민주당도 반일 감정은 이렇게 활용해 놓고 반중 감정은 활용하지 말아라고 선비처럼 얘기하는 게 맞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반중 감정을 활용하지 말아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현실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이 대북 문제라든가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우리 이제 무역량이 1위지 않습니까? 가장 많지 않습니까? 현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2030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달라지고 있구나. 오히려 보면서 많이 감동하고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면 금메달을 못 땄어도 기뻐하고 자신이 최선을 다했던 모습에 자신을 축하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야 이제는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때가 아니구나. 오히려 저희들한테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보면 정말 4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인데도 황대현 선수가 SNS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장애물을 마주했다고 반드시 멈춰서야 하는 건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고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벽을 오를지 뚫고 나갈지 또는 돌아갈지 생각하라. 이게 마이클 조단의 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이제는 2030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지혜롭고 현명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험 차이가 참 크다. 저희들 대학 다닐 때 하더라도 어떻게 해외를 나가볼 생각했겠습니까? 사실은 8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로 처음 열린 거예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올림픽 때 겨우 더 바깥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대중의 영역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면은 제 뭐 자식들도 포함해서 대학교 다니면서 전부 다 한 번씩은 배낭여행 나가봤죠. 의학 연수 다녀왔죠. 경험의 차이가 우리 세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제 느낌이. 이게 인종이 뭐 일본에서 그런 말 신인류라고 한다는데 제가 볼 때도 지금 2030은 우리의 지금 5, 60대와는 사실은 다 다르게 봐야 돼요. 같은 대한민국인이지만 경험이라든지 배움의 차이, 학벌도 다르잖아요. 학력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가는 사람도 초등학교 졸업생이 거의 반 가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이런데 지금은 뭐 진짜 참 인종이 다르다는 표현, 종이 다르다. 예. 감히 표현하면 그래서 이들의 상상력과 전 세계적인 그다음에 오픈 마인드, 개방성 이런 것은 대한민국 앞으로 활력이 될 거는 분명한 거예요. 저도 동의가 되는 게요. 우리 청년층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글로벌 사회에 적응한 이 시민권적 자유주의 이런 생각을 우리 그 젊은이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보기에 중국인들은 아직도 과거의 국수주의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퇴행적이다. 이런 것들이 아마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치적 선택조차도 나를 위해 또는 우리를 위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진영 교수 이번 대선에 나오는 이렇게 키워드들을 빅데이터로 뽑아보면 2030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아닐까 싶어요. 2030이 과거에는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잘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 생각들을 활성화시켜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세대와 다른 신인류로서 등장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백운계의 시사 1번지 똑똑 앞부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번 대선에 돌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까 짚어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는 단일화 변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